제가 을지로 3가역 2번 출구로 출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로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에 익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정말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전 7시 30분 정각에 나타나는 4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었어요. 키는 175cm 정도 마른 체형에 항상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낡은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출근하는 직장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관찰해보니 이 사람은 지하철을 타지 않았어요. 이번 출구 앞 스타벅스 옆 기둥 근처에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정확히 30분 동안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하다가 8시가 되면 사라졌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며칠 더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특히 혼자 다니는 사람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 연세 드신 분들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끔씩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사람들에게 건네주려고 시도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가끔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받아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이상했어요. 봉투 같은 걸 봤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어떤 20대 여학생은 받아보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사라졌어요. 혹시 뭔가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신종 사기나 범죄 수법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특히 출근 시간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이런 수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평소보다 5분 일찍 나와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과연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건네주는 것인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25분,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멀찍이 서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7시 30분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김없이 검은 정장에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자는 평소와 같은 자리, 스타벅스 옆 기둥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 뭔가를 꺼냈어요. 흰색 봉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크기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건 두껍고 어떤 건 얇았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었어요. 큰 백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등교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여학생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흰 봉투를 내밀었어요. 뭔데요? 좋은 것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여학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남자는 아쉬운 듯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30대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했어요. 죄송한데 이거 좀 받아주실 수 있나요? 뭔데요? 종교 관련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회사원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역시 거절당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도 모두 실패였습니다. 다섯 번째에서 드디어 성공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열어봤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라더니 남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받으세요. 좋은 일에 쓰시면 돼요. 할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하며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매일 관찰한 결과 남자의 행동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일 7시 30분 정각에 나타나서 8시에 사라졌어요. 35분 동안 평균 15에서 20명에게 접근했고 성공률은 약 15에서 20% 정도였습니다. 접근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일정했어요. 주로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학생이나 연세 많은 분들을 선호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에게는 거의 접근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받는 사람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확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공짜인가요? 나중에 뭔가 달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런 반응을 보면 봉투 안에는 분명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까요? 혹시 사기의 전 단계는 아닐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수법이 교묘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중 하나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짜로 돈을 주다가 나중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더 큰 사기를 치는 방법 말이에요. 아니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검은 돈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주는 식으로 유통시키는 거죠. 며칠 더 지켜본 결과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남자가 8시가 되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8명에게 줬습니다. 총 120만 원 소진했어요. 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섰어요. 분명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0만 원씩이면 한 달에 2,400만 원이 넘는 거액이에요. 개인이 그런 돈을 매일 나눠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큰 조직이나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주차 목요일 드디어 직접 접근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남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자연스럽게 접근할 계획이었어요. 7시 55분경 남자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봉투를 나눠주려고 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나온 척하며 남자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예상대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생각보다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가 건넨 봉투는 꽤 두꺼웠어요. 이게 뭔가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좋은 거예요.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혹시 돈인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남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요.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단체나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전화통화 내용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니요. 그럼 이 봉투 열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서 열어보세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1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냥 주시는 건가요? 네, 받으세요. 나중에 뭔가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남자의 표정은 진실해 보였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혹시 성함이나 연락처를 물어봐도 될까요? 이 질문에 남자의 표정이 약간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잠깐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15만 원을 받게 되었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받은 15만 원을 책상에 올려두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돈 나눠주기, 을지로 삼가역 수상한 남자 등의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하지만 관련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SNS나 지역 커뮤니티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 비슷한 사기 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봤습니다. 무료 현금 지급 사기, 길거리 돈 나눠주기 범죄 등으로 검색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초기에는 소에게 돈을 주다가 나중에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있었어요. 또는 돈 세탁의 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자금을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격한 남자의 행동과는 조금 달랐어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연락처를 묻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그냥 돈만 주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받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며칠 후에 그들에게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만약 후속 연락이 온다면 분명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일주일 동안 봉투를 받았던 사람들을 기억해뒀다가 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는지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와 똑같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어 보였어요. 만약 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최소한 그 시간대를 피할 텐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남자를 찾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어요. 이상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혹시 정말 선의의 행동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돈의 출처와 매일 반복되는 계획적인 행동 말이에요.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주차 화요일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남자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실수로 명함을 떨어뜨린 것이었어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남자는 명함을 떨어뜨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명함을 주워봤어요. 희망나눔재단 사회복지사 김민수 연락처와 주소도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어요. 혹시 정말 합법적인 자선활동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걸까요? 보통 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면 현수막을 걸거나 홍보를 하면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집에 와서 즉시 희망 나눔 재단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재단이었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이었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 장학금 지급, 독거노인 돌봄 등이었어요. 하지만 홈페이지 어디에도 길거리에서 무작정 돈을 나눠주는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거친 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정식 절차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걸까요? 용기를 내서 재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눔재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수 사회복지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대기음이 흘러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김민수 사회복지사는 현재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이라고요? 혹시 언제부터 휴직하신 건가요? 한 달 전부터입니다. 가족상이 있으셨어요. 한 달 전이라면 제가 처음 그 남자를 목격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럼 지금은 재단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민수 씨가 하고 있는 활동은 재단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더욱 미스터리가 깊어졌습니다. 김민수 씨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김민수 희망나눔재단으로 검색하니 몇 개의 기사가 나왔어요. 대부분 재단의 사업 관련 기사들이었지만 한 개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달 전 지역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였어요. 고 김준호 22세 발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김준호 씨는 대학생이었고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족으로 아버지 김민수 45세 사회복지사가 기재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 김민수 씨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씨가 길거리에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한 시기가 정확히 아들이 세상을 떠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은 슬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사를 쓴 기자에게 연락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사고 관련 기사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 사건 말씀이시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혹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준호 군은 정말 효자였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스스로 벌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 가던 중이었어요. 아버지 김민수 씨는 그 일로 정말 많이 상심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자의 말을 들으니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김민수 씨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비슷한 처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죠. 김민수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재단도 휴직하시고 집에만 계신다고 들었어요. 부인분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이제 김민수 씨의 행동이 범죄가 아니라 아픈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음 날 용기를 내서 김민수 씨에게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활동을 마친 후 멀리서 따라가 봤어요.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계시는 김민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봉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김민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실까요? 김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마주편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계속 궁금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건지요? 김민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제 아들,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새벽까지 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준호, 같은 아이들이 또 있을 거라고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학생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보면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김민수 씨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준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보험금을 받았어요. 약 2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돈을 만지기도 싫었어요. 우리 아들의 목숨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그냥 두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가 살아있다면 분명 좋은 일에 쓰라고 했을 거예요. 김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재단에서 일할 때는 절차가 복잡해서 정말 급한 사람들을 즉시 도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직접 나눠주면 바로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준호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처음에 품었던 모든 의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남을 돕는 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뭔가 수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김민수 씨가 쓴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실제로 몇 번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건가요? 보험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할 생각이에요. 아마 6개월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씨의 목소리에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김민수 씨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맙겠어요. 준호도 기뻐할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을지로 삼가역 수상한 남자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사기 아닌가? 하지만 김민수 씨 아들의 부고 기사와 희망나눔재단 정보를 함께 올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지하철역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공유되면서 수십만 명이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민수 씨를 직접 찾아가서 함께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후원금을 보내주겠다고 연락해 왔어요. 김민수 씨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해 하셨지만 동시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니 준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화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을지로 3가역 2번 출구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민수 씨 혼자가 아니라 1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주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은밀하게 하는 활동이 아니었어요. 준호사랑 나눔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해주고 필요에 따라 일자리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정식으로 희망나눔재단의 특별 프로젝트로 승인도 받았습니다. 김민수 씨도 재단에 복직해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후원금도 많이 모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수천 명이 소액 후원을 해주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큰 금액을 후원해주기도 했어요. 이제는 을지로 3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 10여 곳에서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가 근처, 시장 주변, 지하철 주요역 등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주말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도움을 받는 분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한 번은 김민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준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여전히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어쩌면 이게 준호가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김준호 군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나눔을 통해 영원히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김준호 군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